도대체 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애가 이렇게 뜨거운데 왜 병원을 안 데려가셨어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방금 더 오른 것 같아서.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엄마도 조심 좀 하지 그랬어요. 소연이가 얼마나 힘든데. 미안하다. 1년 반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주를 돌봐온 66세 시어머니.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무릎 저린 것도 참으며 매일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육아, 살림까지 도맡아 하며 우리 하늘이 하나만 보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열이 나자 모든 화살이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애 봐준 공은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년 반 동안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다가 손주 11번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시어머니의 사이다 단절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시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어젯밤 허리가 또 쑤셔서 잠을 설쳤는데도 몸은 습관처럼 먼저 움직입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혈압약 2알을 물과 함께 삼키고 무릎에 파스를 한 장 더 붙입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로 66. 이 나이에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집 살림을 하러 간다는 게 가끔은 서글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털어냅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아들 집이니까요. 손주 하늘이 얼굴을 떠올리면 피곤도 조금은 가십니다. 밥솥 스위치를 누르고 냉장고에서 어제 끓여둔 미역국을 꺼내 데웁니다. 남편 만수는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한때는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가게 문을 거의 닫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은 제가 차려주지 않으면 김치에 밥만 말아먹는 사람이라 국그릇에 밥을 말아 상을 차려놓고 나옵니다. 여보, 밥 해놨어. 나 다녀올게. 대답도 없이 나오는 길 현관문을 닫으며 한숨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나가는 게 익숙해진 지 벌써 1년 반입니다. 처음엔 한두 달만 도와달라던 며느리 소연이의 부탁이었습니다. 복직하고 적응할 때까지만요. 그런데 한두 달이 반년이 되고 반년이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10분이 요즘은 유난히 힘듭니다. 관절이 시큰거려서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앉은 아줌마가 말을 겁니다. 어머니, 요즘도 손주 보러 가세요? 네, 맞벌이 부부라 제가 좀 봐줘야죠. 에휴, 고생이시네요. 저도 전에 그랬는데 몸이 나만하질 않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고생이라고 말하면 마치 제가 억지로 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생이라는 걸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들 준호네 집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입니다. 가까운 거리라고 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오는 하루가 편하다고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으면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앉고 싶지만 출근 시간대라 자리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아들네 아파트 앞에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하면 벌써 불이 켜져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 공기부터 다릅니다. 어제 저녁 음식 냄새가 아직 남아있고 거실 바닥에는
하늘이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신발들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소연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인사를 합니다. 머리를 묶으며 서둘러 화장대 앞에 앉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바르는 그 모습이 분주합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 하늘이가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부릅니다. 내 살배기 손주의 얼굴은 잠이 덜 깬 채로 눈을 비비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 모든 피곤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할머니 왔어, 우리 하늘이. 일어나 볼까?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화장실로 데려가 세수를 시킵니다. 칫솔에 치약을 짜주고 손을 잡고 양치질을 도와줍니다. 그 사이 소연이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갑니다. 어머니, 저 먼저 나갈게요. 하늘이 아침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어요. 우유는 꼭 데워서 주시고요.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아, 그리고 오늘 놀이터 가실 거면 모자 꼭 씌워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도 발라주시고요. 응, 그럴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하늘이 손을 잡고 거실로 나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먹다 남은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치우려고 했나 봅니다. 아니, 제가 치우라고 놓아둔 걸까요? 이제는 그 경계도 모호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소연이가 준비해뒀다는 아침을 꺼냅니다. 도시락 용기에 밥과 계란 후라이, 김이 담겨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하늘이 앞에 놓아줍니다. 아이는 포크로 후라이를 찍어 입에 넣으며 할머니도 먹어 하고 제 입에 갖다 댑니다.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먹을게. 우리 하늘이가 먼저 많이 먹어.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어젯밤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아침 그릇뿐 아니라 어제 저녁 그릇까지요. 찌든 기름때를 닦아내며 손이 미끌거립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짜고 문지르다 보면 허리가 아파옵니다. 한참을 구부리고 서 있으니 등뼈가 욱신거립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8시입니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은 9시 반입니다. 그 전에 하늘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겨야 합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얼굴을 닦아주고 로션을 발라줍니다. 옷장을 열어 오늘 입을 옷을 고릅니다. 티셔츠와 바지를 꺼내는데 문득 생각합니다. 이 옷이 맞는지 소연이가 뭐라고 하진 않을지요. 지난주에 제가 노란색 티셔츠를 입혔더니 퇴근 후 소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는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더 어울려요. 다음부턴 파란색 계열로 입혀주세요. 그때 저는 그래, 알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옷 하나 입히는 것까지 간섭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파란색 티셔츠를 꺼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아이 옷을 다 입히고 가방을 챙깁니다. 물통, 여벌옷, 손수건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빠뜨리면 연락이 올 테니까요.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기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 어린이집까지 걸어갑니다. 10분 거리지만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걷다 보면 15분이 걸립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하늘이 작은 손이 제 손 안에 쏙 들어옵니다. 이 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꽉 쥡니다. 초록불이 켜지고 저는 아이 손을 잡고 건넙니다.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이 스쳐가는 소리. 그 속에서 저는 이 작은 손만 느낍니다. 내 손이 아니면 누가 지켜주나 싶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하면 선생님이 아이를 받아줍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늘아, 인사해. 할머니 안녕. 하늘이가 제게 손을 흔듭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아이가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때가 오전 9시 반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일이 시작됩니다.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텅 빈 집이 저를 기다립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어질러진 장난감부터 줍습니다. 블록, 인형, 자동차 하나하나 제자리에 정리합니다. 그 다음은 빨래입니다. 세탁기를 열어보니 빨래통이 가득합니다. 어제 돌린 빨래도 아직 건조대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마른 빨래를 걷어 개기 시작합니다. 수건을 개고 속옷을 개고 하늘이 옷을 갭니다. 그 옷들을 방마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탁기에 새 빨래를 돌립니다. 세제를 넣고 섬유유연제를 넣고 스위치를 누릅니다. 빨래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방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오늘 저녁 반찬 재료를 확인합니다. 소연이가 장을 봐오긴 하지만 손질은 제 몫입니다. 시금치를 다듬고 감자를 깎고 고기를 양념에 재웁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다 보면 손목이 저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저녁 때 소연이가 들어와서 어머니 오늘 반찬 없어요? 라고 물으면 난처하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저는 제 밥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합니다. 냉장고에서 김치 한 조각 꺼내 찬밥에 비벼 먹습니다. 서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릇 하나 꺼내기도 귀찮아서요. 밥을 먹고 나면 다시 청소입니다. 거실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합니다. 화장실 변기를 닦고 거울을 닦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다 보면 다리가 저려옵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갑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저는 다시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하원 시간이 4시니까요. 일찍 가서 기다립니다. 교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나올 때 하늘이가 제 얼굴을 보고 웃으며 달려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 하나면 하루의 피곤이 조금은 가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새벽 기상이, 이 허리 통증이, 이 관절 저림이,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되어 에바중공은 없다는 말로 돌아올 줄은요. 그리고 그 말보다 더 아픈 건 제가 사랑으로 한 일들이 어느 순간 의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일 줄은요. 하늘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오후 4시 반입니다. 아이는 가방을 던지고 거실로 뛰어갑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방에 넣고 간식을 준비합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데우고 과일을 깎습니다. 사과 한쪽을 토끼 모양으로 깎아 접시에 담아줍니다. 하늘이가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우리 하늘이 잘했네.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아이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줍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우리 가족 그림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하늘이. 그림 한쪽 구석에 작게 할머니라고 쓰인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할머니도 그려줬구나. 고마워, 하늘아. 응, 할머니 매일 와주니까. 그 말에 눈시울이 또 뜨거워집니다. 아이는 제가 매일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고마워하는 걸까요? 저는 그 경계를 알 수 없습니다. 간식을 먹이고 나면 5시입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이를 거실에 두고 주방으로 갑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불고기입니다. 아침에 미리 재워둔 고기를 꺼내 팬에 볶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환풍기를 틀지만 냄새는 집 안가득 퍼집니다. 된장을 풀고 감자와 호박을 넣습니다.
끓는 냄비를 저으며 간을 맞춥니다. 국이 끓는 동안 밥을 합니다. 3명 분량, 소연이와 준호, 그리고 하늘이 것입니다. 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저녁을 여기서 먹지 않으니까요. 6시가 되면 소연이가 퇴근합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응, 왔어. 고생했어. 소연이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하늘이를 번쩍 안아 올립니다. 우리 하늘이 오늘 어린이집 재미있었어? 응, 엄마. 그림 그렸어. 그래. 나중에 엄마한테 보여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습니다. 이제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녁상을 다 차려놓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면 제 일은 끝입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소연이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공손하게, 정중하게. 하지만 그 말 뒤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투는 공손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감사하다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느낌입니다. 괜찮아. 우리 하늘이 보는데 뭐.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웃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씁쓸합니다. 고생했다는 말보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이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오는데 소연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어머니,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시죠? 응, 그래. 아, 그리고 어머니, 하늘이 옷 좀 신경 써서 입혀주세요. 요즘 애가 땀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서요. 얇은 옷으로 입혀주시면 좋겠어요. 알았어, 그럴게. 그리고 간식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저녁 식사량이 줄어들어서요. 응.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저것 주의사항들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듣습니다. 반박하고 싶지만 말을 꺼내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 참습니다. 내가 엄마니까 내 방식대로 하려는 거 이해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이 닫힙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어머니 허리는 괜찮으세요?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있을 뿐입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7시 반. 집에 도착하니 남편 만수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왔어? 응.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 아침에 해놓은 거 있잖아. 데워 먹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에 남편 먹으라고 해놓은 국을 데웁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립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이제는 익숙합니다. 남편은 먼저 먹었는지 설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밥을 먹으며 TV를 봅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는 장면입니다. 화면 속 며느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세요?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간섭도 안 하는데 말이죠. 오히려 눈치만 보며 사는데요. 야, 너 또 손주 보러 갔다 왔어? 남편이 묻습니다. 응. 맨날 가지 말고 좀 쉬어. 늙어서까지 애 보느라 고생할 필요 없어. 애들이 힘들잖아. 맞벌이 부부인데. 맞벌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엄마가 나서? 남편의 말이 야속하면서도 어쩐지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저는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가락 더 뜹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씻고 누우니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허리, 무릎, 손목.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이불을 덮습니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힘든데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얼굴이 자꾸 떠오르니까요. 제가 안 가면 누가 아이를 챙기나 싶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희생이, 이 사랑이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줄은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오는데 놀이터에서 아는 얼굴을 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오경자 할머니입니다. 손주를 가끔 봐주는 분인데 저보다 1살 많습니다. 영자 언니, 오늘도 손주 봐주러 가세요? 응, 맞벌이 부부라 어쩔 수 없지. 경자 할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에휴, 우리도 그렇지 뭐. 근데 언니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소연이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말을 경자 할머니는 물어봅니다. 괜찮아. 그냥 좀 잠을 못 잤어. 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애 보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나도 전에 맨날 봐줬는데 나중엔 병원 신세 졌어. 그래. 응. 허리 디스크 왔어. 애 안고 업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봐줘. 그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 경자 할머니의 말이 제 가슴에 박힙니다. 저도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픈데 혹시 디스크가 온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하루라도 안 가면 소연이네가 난처해질 테니까요. 언니, 근데 며느리는 뭐래요? 고맙다는 말은 해요? 응, 맨날 고생 많으셨어요. 하긴 하는데.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지? 경자 할머니가 제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맞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뭔가 형식적인 것 같아. 그럼 그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시어머니 도움은 받으면서도 정작 고마운 마음은 별로 없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연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딱 그렇습니다. 도움은 받지만 감사는 형식적입니다. 언니, 내 말 명심해요. 애 봐준 공은 없어. 잘 키우면 부모 공이고 뭐 잘못되면 할머니 탓이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손주가 예뻐서 어쩔 수 없지. 그러다 나중에 후회해요. 나처럼. 경자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섭니다.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제 마음도 그 구름처럼 무겁게 흘러갑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경자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아. 너 너무 나서지 마. 근데 내가 안 가면 애들이 힘들잖아. 힘들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왜 엄마가 희생해? 희생이라기보단 그냥 돕는 거지. 돕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는데 그게 돕는 거야? 그냥 부려먹는 거지. 남편의 말이 거칩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냅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손주가 예쁘고 아들이 힘들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머지않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뀔 사건이 일어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오전부터 햇살이 따갑게 내리쳤고 날씨 예보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하늘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와 살림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4시 하원 시간이 되어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하늘이가 교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려다가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조금 뜨끈한 것 같았지만 여름이라 그런가 싶었습니다. 밖이 워낙 더우니까요. 하늘아, 많이 더웠지? 집 가서 시원한 거 먹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데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응, 할머니. 근데 좀 졸려. 그래. 그럼 집 가서 좀 쉬자. 집에 도착해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간식을 줬습니다. 하지만 평소 좋아하던 과일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랑 놀이터 갈래? 응, 좋아. 아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씌우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줬습니다. 소연이가 당부했던 대로요. 그리고 손을 잡고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하늘이도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땀을 훔치며 그늘을 찾아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늘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목말라. 그래, 물 마시자. 물통을 꺼내 물을 먹였습니다. 그때 아이 얼굴을 보니 더 빨개진 것 같았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아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하늘아, 이마가 뜨거운데? 어디 아파? 아니, 안 아파. 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를 눕혔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확실히 열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애야, 하늘이 이마가 좀 뜨거운 것 같다. 어머니, 얼마나 뜨거운데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머니, 일단 좀 지켜봐 주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중요한 보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열이 더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해열제를 먹일까 고민했지만 함부로 약을 먹이기도 그렇고 소연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응, 하늘아. 괜찮아? 배 아파? 아이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다시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라 그런가 봅니다. 시간이 흘러 6시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새 잠들어 버렸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자고 있어서 깨우기가 미안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소연이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가방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하늘이는요? 자고 있어. 소연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애가 왜 이렇게 뜨거워요? 저는 놀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이가 하늘이 이마를 만지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낮에 전화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열이 좀 있었어요. 그럼 왜 병원을 안 데려가셨어요? 그게 회의 중이라고 하셔서. 어머니, 애가 아프면 병원부터 데려가셔야죠. 소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봐.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라 아예 판단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연이는 서둘러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겠어요. 어머니, 같이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연이는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하늘이 체온을 재더니 말했습니다. 38.5도네요. 열이 꽤 높은데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오후부터요. 소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하늘이를 진찰했습니다. 목이 좀 부었네요. 감기 같은데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열감기 많이 돌아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잘 먹이시고 수분 섭취 잘 시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이는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소연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를 침대에 눕히고 약을 먹였습니다. 소연이는 아이 옆에 앉아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어머니?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애가 열이 나는데 놀이터를 데려가세요?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씨예요? 미안해. 내가 생각을 못했어. 생각을 못한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쓰신 거잖아요. 요즘 어르신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나이를 들먹이며 제 무능력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까지 부탁드린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애가 아프면 어쩌려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늘이 어디 아파? 소연이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하늘이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조심 좀 하지 그랬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탓하는 겁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오래된 균열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자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울었던 흔적입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붓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남편 만수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준호네 가야지. 어제 그렇게 당하고도 또 가? 너 정신이 있어 없어? 하늘이 아픈데 내가 안 가면 어떡해. 그게 내가 걱정할 일이야? 애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뭐, 어제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데 또 가? 자존심도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주가 걱정되는 겁니다. 나갔다 올게. 에휴, 답답해서. 알아서 해. 남편은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준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늘이는 어때? 열은 많이 내렸어요. 약 먹이고 재웠어요. 다행이네. 어머니, 오늘은 하늘이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 안 보낼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집에서 봐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소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반찬했어요. 오전에는 제가 볼게요. 그래도 내가 있으면 내가 좀 쉴 수 있잖아. 아니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직접 볼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 말은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녁 때는? 저녁에는 남편이 일찍 들어올 거예요. 괜찮으니까 어머니는 오늘 푹 쉬세요. 소연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경계하는 미소였습니다. 저를 밀어내는 미소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하늘이 상태 좋아지면 연락 줘. 네, 어머니. 저는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자니 남편한테 뭐라고 들을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레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엄마들이 수다를 떨고 할머니들이 손주를 지켜보는 평범한 오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 없었습니다. 영자 언니, 왜 여기 계세요? 하늘이는요? 오경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어제 열이 나서 오늘은 며느리가 직접 본대. 그래요? 그럼 언니는 오늘 푹 쉬시네요. 응.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 할머니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언니, 우셨어요? 눈이 퉁퉁 부었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말해봐요. 혼자 사귀면 병돼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이 난 것, 소연이한테 혼난 것, 아들마저 저를 탓한 것, 오늘 아침 며느리가 저를 밀어낸 것까지요. 경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애 봐준 공은 없다니까. 잘 되면 부모 공이고 문제 생기면 할머니 탓이에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맞잖아. 애 열났는데 놀이터 데려간 게. 언니, 그게 언니 잘못이에요? 애들 열나는 거 어린이집에서 다 옮아오는 거예요. 요즘 감기 얼마나 많이 도는데. 그래도가 아니라 언니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며느리는 출근해야 하니까 누군가한테 화풀이해야 하잖아요. 그게 언니가 된 거죠. 경자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근데 하늘이가 걱정돼서. 하늘이는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예요. 언니 손주지만 언니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이는 제 손주지만 제 자식은 아닙니다. 키울 책임은 준호와 소연이에게 있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나가고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달려갔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야. 오빠한테 들었어. 하늘이 아프다며? 응, 어제 열이 나서 병원 갔다 왔어.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 말 들으니까 엄마가 혼났다는데. 응. 엄마, 그거 엄마 잘못 아니에요. 요즘 어린이집에 감기 얼마나 도는데. 애들 열나는 거 다 거기서 옮아오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근데 내가 놀이터 데려간 게 놀이터 데려갔다고 열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어린이집에서 바이러스 옮았을 거예요. 잠복기 있잖아요. 그래도 소연이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엄마, 올케가 화낸 건 엄마 탓이 아니라 본인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화풀이한 거라고요. 수진이의 말이 경자 할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죄인처럼 있을 일 아니에요. 너무하는 거예요, 그 집.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 있잖아요. 왜 손주 키우느라 엄마 인생 다 바쳐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워서가 아니라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줘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상황을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안 갔다 왔어? 응, 며느리가 오지 말래. 잘했네. 이제 그렇게 살아. 근데 여보, 왜? 내가 너무 나선 걸까? 남편은 한참을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너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도 딸도 경자 할머니도 다들 저보고 그만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아들을,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까지가 제 몫이고 어디부터가 그 애들 몫일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늘이 열이 다 내렸으니 내일부터 다시 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전화도 아니고요. 어머니, 하늘이 괜찮아졌어요. 내일부터 다시 평소처럼 부탁드립니다. 그 문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탁드립니다라는 형식적인 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내일 갈게. 그렇게 저는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 준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연이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하늘이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깨울게요. 그래.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소연이는 가방을 챙겨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하늘이를 보니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왔어, 하늘아. 많이 아팠지? 응, 근데 이제 괜찮아. 아이를 안아 일으키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혼났는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요.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냈습니다. 소연이는 예전처럼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다시 놀이터에서 경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자 언니 또 나오셨네요. 다시 봐주기로 하셨어요? 응, 며느리가 부탁해서. 에휴 언니, 그렇게 당하고도 또요? 경자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할 수 없잖아. 손주가 예쁜데. 언니, 손주 예쁜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언니가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희생이라기보단 희생 맞아요. 언니 얼굴 보세요. 며칠 사이 더 늙으셨어. 경자 할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거울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확실히 피곤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내가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애 봐준 공은 없어요. 언니가 아무리 애를 잘 봐줘도 나중엔 다 까먹어요. 그리고 뭐 잘못되면 전부 언니 탓이에요. 알아, 그거. 아는데 왜 또 해요? 언니 인생은 언니 거예요. 왜 남 인생 살려고 그래요? 경자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언니, 나도 전에 그랬어요. 손주 예뻐서 매일 봐줬죠. 근데 어느 날 애가 다쳤어요.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거예요. 별거 아니었는데 며느리가 난리를 쳤어요. 도대체 어떻게 본 거냐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도 똑같은 말 들으셨죠? 응, 봐요. 다 똑같아요.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시어머니 도움은 당연하게 받으면서도 문제 생기면 시어머니 탓이에요. 경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나는 정신 차렸어요. 아, 내가 아무리 해줘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만 봐주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안 하던가요? 처음엔 뭐라고 했죠. 근데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내 건강도 챙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경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언니,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착한 사람만 손해보는 세상이에요. 경자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딸 수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엄마가 너무 나선 걸까?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또 오빠네 가셨어요? 응, 며느리가 부탁해서. 엄마, 그거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늘이 연락 거. 제가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뭐? 요즘 하늘이 반에 감기 도는 애들 많대요. 그날도 2명이 열나서 조기 하원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놀이터 데려간 거랑 상관없어요. 이미 어린이집에서 바이러스 옮았을 거예요. 그럼 그걸 소연이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말씀하셔도 되는데 올케가 믿을까요? 자기가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전화하라고 하세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말해봤자 소연이는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변명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이제 정신 차리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죠. 왜 손주 키우느라 엄마 몸 다 망가뜨려요? 근데 손주가 예뻐서. 손주 예쁜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엄마가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하늘이는 오빠 아이예요. 오빠가 키워야죠. 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허리 요즘 어때요? 무릎은요? 혈압약은 잘 드세요? 응. 거짓말. 엄마 요즘 병원도 못 가시잖아요. 하늘이 봐주느라. 딸이 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면 그때는 누가 엄마 봐줄 것 같아요? 오빠요? 올케요? 아무도 안 봐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를 지켜야 해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을 겁니다.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는 남이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엄마가 생각해 볼게. 네, 엄마. 제발 엄마 건강 챙기세요. 엄마가 건강해야 저도 안심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손주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완전히 늙었어. 늙긴 뭐가 늙어. 원래 늙은 사람인데. 아니, 전보다 더 늙었다고. 거울 좀 봐. 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더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손주 보는 거.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야지. 왜 자식들 뒤치다꺼리만 해? 남편의 말이 딸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아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머지않아 그 답을 찾게 될 사건이 일어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준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늘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살림을 했습니다.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이가 열난 게 제 잘못일까? 놀이터에 데려간 게 문제였을까? 그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하늘반이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이하늘 할머니인데요. 선생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할머니. 네,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하늘이가 열이 났었거든요. 혹시 그때 반에 감기 도는 아이들이 있었나요?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때 많았어요. 하늘이 어머니, 요즘 반에 열감기 아이들이 많아서 조심하라고 하원할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셨나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날도요? 네, 그날도 2명이 열나서 조기 하원했어요. 바이러스가 도는 것 같아서 소독도 했고요. 아, 할머니, 혹시 하늘이 많이 아팠어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하늘이가 열난 건 놀이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어린이집에서부터 바이러스를 옮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소연이가 저한테 한 말들은 뭐였을까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말은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던 겁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큰애야, 나 오늘 어린이집에 전화했어. 네? 왜요? 지난주에 하늘이 열났을 때 말이야. 그때 반에 감기 도는 애들이 많았대. 소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늘이가 열난 건 놀이터 때문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옮았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어머니, 그렇다고 해도 그날은 어머니랑 있었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끝까지 제게 묶어두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날도 2명이 열나서 조기 하원했다고 하던데. 어머니, 그건 그거고요. 어머니가 좀 더 주의하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애 아프면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힘들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은 제 고충은 이해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충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어린이집에 전화해봤어. 그래서 하늘이 열난 거 어린이집에서 옮은 거래. 그날 반에 감기 도는 애들이 많았대. 그럼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며느리는 그래도 내 탓이래.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뭐, 그럼 뭐야? 사실을 알고도 계속 너 탓을 해? 응, 그렇다고 해도 그날은 어머니랑 있었다고 하더라. 에휴, 답이 없네. 그런 집에 왜 계속 가? 당신, 이제 정신 차려. 그 집은 당신을 사람으로 안 봐. 그냥 애 봐주는 기계로 보는 거야.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준호야. 엄마, 어린이집에서 감기 옮았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럼. 근데 엄마 그래도 좀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도 사실을 알면서 저를 탓하는 겁니다.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린이집에서 옮은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해? 엄마도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되잖아. 소연이가 얼마나 힘든데. 엄마는 안 힘들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도 맞벌이라 힘들단 말이야. 엄마가 좀 이해해줘. 나는 누가 이해해 주는데? 엄마. 됐다.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상처받지 마.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야지. 왜 저런 놈들 때문에 당신이 우냐고. 저는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서러워서 분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안 갈래. 잘했어. 푹 쉬어.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침의 여유였습니다. 10시쯤 소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안 오세요? 응,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네. 그럼 하늘이는요?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 어머니, 저 회사 가야 하는데요. 나도 아픈데 어떡해. 미안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TV를 보고 낮잠도 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7시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 그래, 들어와. 준호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안 왔어? 말했잖아. 몸이 안 좋아서. 어디 아픈데? 여기저기 다 아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오늘 회사 반찬했어. 엄마 안 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미안하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미리 말해줘. 갑자기 안 오면 우리도 난처하잖아. 그 말에 제 안에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준호야,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엄마가 갑자기 안 오면 우리가 곤란하다고. 그럼 나는 안 곤란할 것 같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희 집 가는 게? 엄마, 우리도 힘들어. 맞벌이 부부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도 힘들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66이야. 늙은 사람이라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혈압약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너희 애 봐주고 살림해주고 빨래해주고 이게 쉬울 것 같아? 엄마, 그렇다고. 그렇다고 뭐? 내가 당연히 해야 돼? 내가 너희 가정부야?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래? 서운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야, 너 지금 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 내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당연하게 여겨. 아버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안 오면 갑자기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 못 간다잖아. 그것도 이해 못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엄마 몸이 기계야? 늙어서까지 애 보느라 고생하는데 하루 쉬는 것도 눈치 줘야 돼? 아버지,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내 마누라가 반찬했다고? 그게 뭐가 대수야? 내 엄마는 1년 반 동안 매일 아침 갔잖아.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많이 힘들어해. 엄마가 애 데리고 나가는 것도 좀 줄이면 안 될까? 그 말은 제게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제가 담담히 말하자 준호는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응, 줄일게. 아니, 아예 안 갈게. 엄마, 그게 무슨. 나 이제 안 갈 거야. 하늘이는 너희가 키워.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나도 이제 힘들어. 매일 아침 안 갈란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너희 애잖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내 엄마 말이 맞아.
지금까지 그냥 도와준 거야. 이제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라. 아버지, 그래도 뭐가 있어? 내 엄마가 너희 애 키우는 사람이야? 너희가 부모잖아. 준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럼 하늘이는요? 하늘이는 내가 사랑하는 손주야. 근데 키울 책임은 너희한테 있어. 엄마,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 66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남의 집 살림하고 싶지 않아.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인데. 너희 집이지 내 집 아니야. 그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서운하다고 그러는 거지? 조금만 참아줘. 하늘이 크면 뭐? 또 다른 손주 봐달라고 할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 가. 이제 우리 얘기는 끝났어. 엄마, 가라고 했어. 남편이 준호를 밀어냈습니다. 준호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준호가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워서가 아니라 후련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잘했어, 당신.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 고마워, 여보. 그날 밤 저는 하늘이 사진이 가득한 단톡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며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하늘이 생각에 가슴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희생한다고 해서, 제가 사랑을 준다고 해서 그게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요. 저는 이제 억지 희생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사랑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은 여전히 5시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7시에 일어나 느긋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글쎄, 동네 한 바퀴 돌까? 그래, 나도 같이 가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오실 거예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이제 안 갈게. 미안해.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제 알람은 여전히 5시에 울리지만 더 이상 허겁지겁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알람을 끄고 1시간 더 잡니다.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천천히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드리퍼에 천천히 붓습니다.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집니다. 이 여유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아침을 차려줍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꺼냅니다.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도 안 가? 응, 이제 안 가. 잘했어. 이제야 사람 같네. 남편의 말에 웃음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야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속도대로 제 마음대로 합니다. 9시쯤 동네 공원으로 나갑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나무 그늘 아래를 걷고 벤치에 앉아 쉽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 영자 언니,
경자 할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경자야, 안녕. 언니,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 이제 손주 안 봐줘. 진짜요? 드디어 정신 차리셨네요. 경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습니다. 언니 잘하셨어요. 이제 언니도 언니 인생 사세요. 응, 그러려고. 경자 할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손주 이야기. 하지만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 저는 손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습니다. 남편과 둘이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오후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요가라 어색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요가 매트 위에서 몸을 펴니 뻐근했던 허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좋더라고요. 같이 해요. 사람들이 따뜻합니다. 저를 며느리처럼 차갑게 대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책을 빌려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책입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장을 넘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여유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때 딸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안 가시기로 하셨어요? 응, 이제 안 가. 엄마, 잘하셨어요. 진작 그러셨어야죠. 그래도 하늘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라. 엄마, 하늘이는 오빠가 키워야 해요. 엄마 책임 아니에요. 알아, 딸. 엄마, 이제 엄마 건강 챙기세요. 병원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요. 그러려고. 오늘 요가 수업 등록했어. 진짜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처음 며칠은 하늘이 생각에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어린이집 등원 시간을 생각했고 오후가 되면 하원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허전함은 제 삶을 채울 여백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자 할머니와 버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처 사찰에 다녀왔는데 단풍이 예뻤습니다. 영자 언니,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네, 확실히 다르네요. 전엔 많이 지쳐 보였는데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영화관이었습니다.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요즘 보기 좋아. 뭐가? 웃는 얼굴. 오랜만에 보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웃지 않고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하늘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주말에 잠깐 뵈러 가도 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하늘이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대신 애는 너희가 키우고 나는 가끔 놀러 올 때만 볼게. 그게 우리 모두에게 편할 것 같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주말에 하늘이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제 품에 안긴 하늘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던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하느라.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할머니로서 손주를 사랑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몇 시간 놀아주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보냅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 응, 할머니. 사랑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 싶지만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제 저는 억지 희생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사랑만 하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제 건강을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애를 봐준 공은 없어도 나를 지키는 공은 나 스스로에게 남는다는 사실을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합니다. 요가 수업도 다니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립니다. 가끔 경자 할머니와 여행도 다녀오고 남편과 영화도 봅니다. 제 인생이 비로소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렇게 김영자 할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 알람에 쫓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로서 만날 뿐입니다.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니까요. 이제 하늘이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대신 애는 너희가 키우고 나는 가끔 놀러 올 때만 볼게. 요가 수업도 다니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리고 가끔 친구와 여행도 다녀옵니다. 남편과 함께 영화도 보고 느긋하게 커피도 마십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비로소 그녀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애를 봐준 공은 없을지 몰라도 나를 지킨 공은 나 스스로에게 남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시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조금 더 참아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